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요. 정부가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노동계는 물론이고 재계에서까지도 좋은 소리가 안 나오고 있네요. 야근 없는 일상이라는 게 정말 멀고도 힘든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화요일의 코너죠. 한 분만 판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코너 최초로 사람이 아닌 사람이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를 깊이 파본다라고 하는데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김현성 시사평론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십시오. 방송 중에 함께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YTN 라디오, 혹은 유튜브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이런 식으로 치면 채팅창 열립니다. 들어오셔서요.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이 예정돼 있었는데 정부가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국회가 일을 안 하니까 정부가 지금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018년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 공공기관의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됐죠. 유예기간 9개월 정도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안착됐다라고 정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인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들 기업들은 대기업보다도 더 준비가 안 된 게 사실이죠. 이를 보완해줄 이 탄력 근로제 논의, 6개월간 좀 늘려보자라는 논의가 국회에서 지금 9개월째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지금 40일 남짓 남았는데요. 이 탄력 근로제 입법이 어려워지니까 정부가 지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보완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 52시간 처벌을 유예하는 방안, 또 하나는 특별 연장 근로를 확대하는 방안. 정부가 사실 유예기간 얼마를 줄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만 추측컨대 앞서 300일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는 9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으니까 중소기업임을 감안하면 최대 1년 정도 유예될 것이다. 위반해도 처벌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측입니다. 네, 그 정도로 해결이 될지 또 그게 오히려 안 좋은 건 아닐지 잘 모르겠네요. 자, 또 다음 이슈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특별 연장 근로의 인가 요건도 완화를 했습니다. 이 특별 연장 근로라는 건 주 52시간을 넘어서 정말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 허들이 있죠. 하나는 요건. 정말 재난에 준하는 사고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든가 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같은 정말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런 사고, 이 경우에는 특별 연장 근무가 가능했고요. 또 하나 허들이 있죠. 특별 연장 근무에는 이 근로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되고 정부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 가운데 첫 번째 요건, 플러스 하나가 더 됐습니다. 업계 요구로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증하는 등 경영상의 사유도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겁니다. 이게 지금 노동계에 큰 반발을 타고 있는데요. 정부의 취지는 주 52시간제 이 취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좀 반영했다.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노동계는 이거 기업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업무 증가라는 판단도 기회하게 되고, 그러면 언제든지 이 특별 연장 근로 52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노동자들만 장시간 과로에 노출될 수 있다라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런 보완 대책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양쪽 다 수긍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노동계가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저임금 만원 파기에 이어서 이젠 근로시간 단축도 무력화하는 시도 아니냐라면서 민노총은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라면서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고요.
이렇게 집중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과로 문제, 이른바 건강 침해권도 우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도 탄력 근무가 확대가 되게 되면 임금이나 수당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일이긴 하지만 단위 기간이 석 달에서 6개월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회사 측이 꼼수를 부린다면 수당을 적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경영계도 썩 내키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번 조치가 처벌을 유예하는 것일 뿐 아예 52시간제 근무 시행 자체를 1년 더 연장해달라라고 이제 경영계는 요구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정부의 보완 대책 방향은 결국 임시 방편이고 이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주 52시간제를 1년 이상 늦춰달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까지 불사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탄력근로제 왜 아직도 처리가 안 되는지 좀 이것도 의문이네요. 그렇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해선 반드시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까지 9개월째 국회에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이었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 정말 가까스로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민주노총이 빠지고 한국노총만 합의하면서 반쪽짜리 합의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번 정부 보완 대책은 한국노총마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국회 논의는 이제 올스텝된 상태죠. 이렇게 되면 특히 이제 한국당 내부에서는 탄력근로제를 최대 1년 이상 연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6개월 연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국회가 이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도 결국 국회가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할 건데요. 함께 하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라니까. 카메라 안 찍겠지 뭐. 앞에, 그냥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알아서 우리가 찍겠지. 김현성 시사평론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네, 우리 김현성 평론가 성격이 진짜 좋지 않습니까? 누구랑 비교해서? 저요? 전 까칠하죠, 아니요, 원래. 뭐라고 말을 안 그 하겠습니다. 캐릭터 아니겠어요? 네, 좋습니다. 캐릭터지. 자, 한 분만 판다. 오늘의 주인공부터 만나겠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두 분이 앞장서시고 우리 다 같이 물러나야만 합니다. 미련 두지 맙시다. 모두 깨끗하게 물러납시다. 네, 미련 두지 맙시다. 깨끗하게 물러납시다. 좀비. 뭐 느끼시는 거 있으시겠죠? 자유한국당 김세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이었는데요. 생명력 잃은 좀비 같은 존재. 오늘의 한 분만 판다의 주제 한 분은 바로 좀비입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혹시 여름이면 유튜브 한번 들어와서 보세요. 김현성 평론가하고 김태현 변호사 표정이 정말 대조적이고 상당히 심오하거든요. 한번 들어와서 보시고 왜요? 왜? 답변 좀 주십시오. 네. 왜 그런지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비 같은 존재. 좀비 그러면 딱 뭐가 떠오르는지, 어떤 존재를 좀비라 그러는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게 좀 중요한 방점이 찍힌 게 생명력을 잃은 좀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좀비는 절대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막 이게 죽었다 생각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살아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행이라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끝까지 살아서 그냥 번식력도 어마어마하고 결국 생명력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좀비가 생명력을 잃었다는 게 좀비인데 이게 자유한국당의 어떤 지금 정치를 하는 것이 좀비인데 이 좀비인데 또 생명력을 잃은 좀비예요. 그럼 뭐예요? 시체예요?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다. 좀비로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제일 가장 악독하고 가장 낮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경원시하고 예를 들면 피해야 될 생각하는 좀비가 어떻게 보면 생명력을 잃었다. 라고 하는 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진짜 가장 혹독한 비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혹독한 비판이다. 너무 좀 이거는 사실 정말 할 수 있는 최대의 비판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김세현 의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할 수 있는 최고의 비판 아니죠. 좀비 같은 존재. 그러면 그 비판은 타당하다 아니다? 김세현 의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죠. 저는 어제 김세현 의장 일요일 날 오전이었죠? 그저께인가? 네. 김세현 의원 기자회견을 봤는데 버릴 얘기가 없어요. 아, 다 맞는 말이에요? 이야. 뭐가 있어요? 버릴 얘기가? 오늘따라 후하십니다. 네, 버릴 얘기가 합리적 없고. 보수 김태현 변호사.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평상시에. 버릴 얘기가 없고. 네. 자유한국당 지도부나 중진들이 귀담아 들을 얘기인데 안 들으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 분위기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어때요? 직접 취재한 건데 취재한 사람한테 전해 들은 거예요. 제가 취재할까 귀찮아가지고. 근데 네. 막 약간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물에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물에 심 뱉냐? 우물에 심 뱉고 나갔다라는 얘기. 네. 누가 누구를 이런 얘기. 근데 물갈이가 꼭 옳으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진짜 10선 의원도 많습니다. 물론 미국 하원 의원은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우리로 하면 5선인데 네. 나이들 많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지한파전 챈슬 앵글 하원 의원 나이 80 넘으셨잖아요. 영어 나오십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낸시 펠로시 의장 네. 넘버 3 미국 거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 일은 너무 거의 80 가까이 될걸요? 네. 그래도 해요. 근데 물갈이 안 되고, 물론 내부적으로 미국에서 좀 비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건 미국 얘기고 우리나라랑 문화가 좀 달라요. 어쨌든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새 걸 좋아합니다. 물갈이를 좋아해요. 어쨌든 역대 총선에서 물갈이 폭이 큰 쪽이 항상 이겼어요. 그렇군요. 그죠. 그걸 보면 거기다가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좋은 판때기에서도 지금 비호감도 1위거든요. 이좋은 판때기요? 이좋은 판에서. 이좋은 판. 네, 수정합니다. 저희가 정정하고요. 네. 품격을 지향하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유튜브 오시는 분께서 김태현 변호사님 또 팔짱 꼈습니다. 방어적 자세 좋지 않아요. 노 팔짱 좀 풀어요. 팔짱 풀으시래요. 이게 방어적 자세가 최대한 재수 없는 자세를 일부러 하는 건데 제가. 네, 그런 표현들, 그런 표현들 품격 없으니까 이제 좀 낮아주시고요. 어쨌든 물갈이 폭이 큰 게 이제 큰 쪽이 이기는 게 항상 그렇다고 턱을 계시면 안 되죠. 네. 뭐 이렇게 이 방송 하지 말라는 게 많어. 조용히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방송사고요. 제가 죄송하고요. 어쨌든 일단 그렇게 제가 듣겠습니다. 그다음 얘기 지금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김세현 의원의 본질은 네. 오래 했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는 꼼꼼히 읽었거든요. 걔 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불출마문보다 훨씬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자기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멸사봉공의 자세는 없었지만 성공후사의 자세는 있었다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본인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본질이 뭐냐면 네. 이 갈등이 화석화됐다. 이제 그 전에 정치가 어찌됐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여야가 적어도 서로 간에 어떤 토론하고 논의하고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네. 이제 더 이상 그게 없어졌다. 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후에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되게 세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적폐다.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사의 민폐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좀비보다도 더 심한 말일 수도 있다 이건. 그러니까 역사에서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네네. 저는 어떻게 보면 김세현 전 의원이 3선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3선 의원으로서 본인이 초선 재선 때의 상황과 3선을 하면서 더 나빠졌다. 근데 이 더 나빠진 상황을 본인이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고칠 수 없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은 불출마하는데 결국은 나의 불출마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자체가 해체돼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언이라고 생각해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태현 변호사님? 근데 우리가 김세현 의원이 불출마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까지 불출마한 의원들 뭐 이철희 의원, 그다음에 표창원 의원. 네. 어제 이용재 의원도 또. 네. 그렇죠. 근데 속된 말로 이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요. 그 기득권을 버림을 있어서는 이제까지 했던 민주당 쪽 의원들 불출마랑 거랑은 수준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게감도 다르고. 네, 비례대표 의원들은요. 지역구도 없어요. 네. 뭐 표창원 의원 지역 굉장히 좋은 지역이긴 한데 수도권이기 때문에 장담 못합니다. 이거 청취자분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세현 의원이요. 아버지인 고 김진지 의원이 5선했거든요. 부산 금정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 금정의 본사를 두거나 유명한 회사의 오너입니다. 예? 상장사 아닙니까? 예, 속된 말로 그 금정구에서 그 아버지 덕을 안 본 사람 없다고 할 정도로. 땅을 안 밟고는 지나갈 수 없다는. 아시네. 그 땅을 그 아버지 땅을 밟지 않으면 금정구를 지나다닐 수 없다. 근데 좋은 일도 많이 하셨다고요, 아버지가. 그렇죠. 그래서 네. 18대 때 공천 못 받았어요. 무소속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무소속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만약에 자유한국당 지도부한테 찍혀서 공천 못 받아도 무소속 나와도 됩니다. 그걸 버린 거거든요. 그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 이제까지 솔직히 역대 이제 불출마 선언 뭐 보수 정당이든지 진보 정당이든지 불출마 선언하는 의원들 보면 당선이 조금 약간 뭐 그런 의원들도 있고 네. 뭔가 걸려 있어서 하는 사람들도 쭉 있었어요. 그런데 근데 김세현 의원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이 받는 압박이나 이게 충격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네. 한편으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바른미래당 왔다 갔다 하면서 동력을 많이 잃었고 민주당 무소속으로 그냥 나간다 하더라도 이번엔 장담 못 하니까 네. 그냥 고육지책 아니었느냐. 이거는 누가 그래? 그냥 아닐걸요. 어떤 사람들이. 저는 그거 아니라고 그건 봐요. 아니라고 봐요. 그럼요. 그 지역 기반과 그 조직력이라는 거는요. 그 지역을 안 보면 몰라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김세현 의원 만약에 이번에 공천 못 받았다. 네. 찍혀서 네. 무소속 나가도요. 네. 저는 무난히 될 거라고 무난히 보는데요.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당을 위한 마음이었네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죠. 물론 김세현 의원 입장에서 보면 네. 한 번 버림으로써 얻는 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총선 지나고 다음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 선거 도전한다? 그러면은 유력한 후보긴 하죠. 부산시장은 뭐 그냥 총선 대고서 또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좀 총선 때 앞두고 이제 의원직 버리는 거랑은 미리 네. 한 번 이제 이걸 버리면 이 유권자들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거든요. 자기 거를 내려놨다라는 점에 대해서. 네, 네? 그렇군요. 아니 뭐 홍정욱 의원이 아직까지 지금 그리고 뭐 홍정욱 보수정당 사는 게 그때 안 나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19대 때. 네? 그런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네. 안 나간 여러 가지 속사정은 있으나 어찌됐건.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그런 거 높게 저는 평가하니까. 김세현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불출마했다 보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럼 왜 불출마했다는 자유한국당을 거예요? 살리기보다는 보수의 혁신. 그러니까 보수를 어떻게 살리기 보면 위해서? 과거에 탄핵 정국에서 유승민 의원을 따라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바른미래당을 창당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유승민 의원이 지향하고 있는 보수 혁신에 대해서 찬동하고 있다. 동의하고 있고 보수에 대한 가치를 살리고 싶고 마지막 그 불씨를 살리고 싶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네. 결국은 내가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 잘 얘기해 줬는데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의원들의 불출마보다 네.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자유한국당에서 바로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파장이 큰 거예요. 김세현 의원의 이런 노력이. 왜냐하면 젊죠? 저랑 동갑이에요. 저랑 동갑이라고요. 갑자기 자기 나이 얘기를 또. 젊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가진 게 기득권이죠. 그리고 3선을 했고 말씀대로 저는 무소속으로 해서 나와도 당선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버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김세현 의원이 근데 그렇게 참 훌륭한데 지금 이제 두 분의 평가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천 전행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여의도 연구원장을 끝까지 유지하겠다. 이거 가지고 또 말들이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여여 원장이라는 게 네.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원장이 굉장히 총선 때 많은 역할을 할 거다라는 이제 그게 있어요. 근데 여연 연구원이 역대로 그랬죠. 왜냐하면 여연이란 게 거기서 이제 총선 전략이랑 기획도 하지만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여론조사가 여연 연구조사입니다. 네. 여연.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도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인정을 할 거예요. 제일 여론조사 잘 맞는 게 보수 정당에서 여연 거다. 제일 정확합니다. 많이 틀리기도 한 것 같은데. 틀리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해석의 문제와 버전 1, 버전 2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여론조사, 그 다음에 적극 투표층. 근데 사실 적극 투표층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위에 보고할 때는 적극 투표층이 아니라 그냥 나온 거. 요런 거 보고하는 사례는 한 번 있었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여연 연구 중요해요. 그러니까 총선에 있어서 여연 연구 역할을 지대하죠. 그래서 예전부터 보면 당대표들이 여연 연구원장을 본인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끝까지 막으려는 경우도 있었고.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네. 예전에 김무성 대표 때 여연연구원장 김종석 원장 했어요. 그다음에 비례대표 달았죠. 그전에 김무성 대표가 여연연구원장을 끝까지 밀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돌아가셨지만 박세일 교수였어요. 청와대에서 받겠습니까? 안 받았죠. 왜냐하면 박세일 의원이 의원 시절에 행정수도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근혜 당시 대표하고 크게 붙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끝까지 막으려고 한 거예요. 왜 막으려고 그랬겠어요? 여연연구원장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에서 한 5억 정도 돼요. 연구소, 그러니까 민주연구원도 그렇고 여의도 연구원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당대표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황교안 대표하고 김세연 의원은 잘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김세연 원장이 상금 부원장을 조대원 씨라고 네.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했던 아주 젊은 고향에 아주 젊은 지역위원장을 네. 선임하려고 했을 때 반대해갖고 결국 선임 못했거든요. 뭐 그런 정도로 굉장히 견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복지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연 원장은 내려놔라라는 네. 식으로 해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에게는 약간 눈에 가시 같은 자리일 거예요 아마. 아니 근데 이 자리를 어떻게든 자기 사람을 심고 싶은 자리인데 결국 그걸 알기 때문에 김세연 원장이 여기다 내려놓으면 결국 한쪽에 너무 힘이 실려버리잖아요. 잠깐만요. 네네. 근데 원래 황교안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장에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세연 의원을 앉힌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면 바뀌었어요 그 동안에? 그동안에 예를 들면 그 자기의 어떤 그런 게 메시지가 안 들어가니까 그걸 그래요? 굉장히 계속해서 견제를 했죠. 그 말이 맞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김현성 이건 100%, 평론가님. 예, 100% 정확히 맞아요. 맞겠죠? 예, 상금 부원장을 원장이 원하는 사람 앉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김세연 원장의 말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약간 배신감을 느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그렇죠. 네. 예. 결국은 그런 원장을 지키면서 결국은 보수가 붕괴되는 걸 막겠다라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떠나는 뭐 이런 게 맞는 명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맞다고 보고 김세연 원장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여기서 여연 원장에서 물러나서 네. 여연 원장이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가 원하는 친박 성향의 강한 인물이 들어가면 네. 내년 총선 전반적인 큰 그림 그릴 때 네. 그 당내 여론조사 참 미묘합니다. 참 뭐라고 말씀드리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여론조사 작업에 있어서 경선 작업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네. 다릅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는 맞습니다. 버텨야 된다라고 네. 보는 거죠. 마지막 버팀목으로.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런 이번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죠. 사실 표창원 의원도 불출마 선언하면서 좀비스럽다. 이 정치판이 너무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요. 이번에 우리 또 김세연 의원도 좀비 같은 정당 이런 얘기를 해서 좀비가 도대체 누구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통일운동 매진하겠다고 나가면서 그렇다면 민주당의 좀비를 혹시 겨냥한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달라요, 김세연 의원. 달라요?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세연 의원은 본인이 거의 100% 당선이 확실함에도 하고 그만둔 거고 임종석 실장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재쯤에서 갈 데는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종로가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좀 막혀 있긴 하죠. 네, 종로가 네. 정세균 주장에 강한 저항으로 막혀 있어서 속된 말로 붕 떴습니다. 지금 지역. 일단은 붕 떴어요. 네. 그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차이는 김세연 의원은 내가 물러나니까 중진들 다 물러나잖아 마찬가지군요.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라고 황교안 대표 투톱 찍었잖아요. 네. 근데 임종석 실장 그 얘기는 안 했어요. 내가 지금 일단 제도권 정치를 떠나는 거지 같이 나갑시다는 얘기는 안 했으나 네.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거고 그 반응은 어제 우상호 전 원내대표 라디오 인터뷰하고 아침에 국회 나갈 때 이인영 현 원내대표 인터뷰 얘기해보면 좀 떨떠름하잖아요. 네. 뭐라? 큰일 났네. 그럼 전대협 1기 2기 다 날아가나? 아니, 이거 기분 아니겠어요? 나빠하시더라고요. 우상호 네. 의원도 기분 나빠하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제가 봤을 때는 기분 나쁜 표정이었거든요. 근데 네. 하나만 제가 이제 그 두 분은 죄송한데 네. 제가 이해찬 대표랑 양정철 원장이잖아요. 내년에 그 두 분한테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 몰라요 그 두 분. 제가 내년에 민주당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사람 날립니다. 왜요? 서울 선거의 승리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되면. 보세요.
그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유상호 전 원내대표가 날아가면 공천에서 네.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광고할 수 있냐면 네. 야, 전 원내대표 현 원내대표 날렸다? 자한당 봐라? 자유한국당 봐라? 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 다 나가지? 우린 다 정리했어? 더군다나 우리 보고 무슨 386 무슨 뭐 진보 좌보 어쩌고 저쩌고 뭐 하지? 니들이 말하는 그 386 핵심? 전대현 1기 2기? 우린 다 안내 보낸다? 이거는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 쪽에서 중도층 유권자를 끌어올려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라고 공천 가진 사람은 네. 내년에 이 두 사람을 필두로 해서 아마 386 출신들 중진들 몇은 정리를 할 거다. 그리고 거기다가 전략공천으로 새 힘을 갖다 꽂으면 그러면 아무리 조국 전 장관 사태가 간다 하더라도 총선 많이 남았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에 민주당의 수권 해볼 만하죠. 아니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공천 안 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 저는 뭐 저라면 공천의 문제, 공천의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을 저는 이제 청산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불만이지 네. 임종석 불출마, 그러니까 임종석 그 전 실장이 본인의 어떤 당선과 낙선을 계산하면서 불출마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속 좁은 분은 아니시다. 그리고 그렇게 계산기 두르는 분은 아니신데 네. 저는 그렇게 봤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의 승리의 절박성.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내년 총선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내년 총선이 승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하반기의 국정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랬을 때 나라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었을 거고요. 네. 저는 그것이 결국은 본인 세대에게 주어진 역할. 그러니까 20년 전 본인이 정치를 시작했을 때 2000년 정치를 시작했을 때 네. 역할이 네. 결국은 20년이 흐른 지금은 네. 없다. 그러니까 이걸 청산을 해야 되냐. 이게 인적 쇄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역할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386의 역할이 역할의 여전히 문제다. 계속 되느냐. 아니면 우리의 역할이 20년 전에 정치를 시작했는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여전히 우리의 지금 정치적 역할이 있느냐, 정치적 소용이 있느냐, 네. 정치적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쓰임새가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 본인이 조금은 나는 내가 생각했던 통일과 관련된 것들을 좀 더 민간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를 불출마에 방점을 찍어야지 저는 정계은퇴다 얘기까지 나오는데 전 정계은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잘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치는 계속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속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향후 입지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겠죠. 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종로로 나가려고 자기가 이사까지 했는데 정세균 전 의장도 절대 못 비킬 것처럼 하시고 또 뭐 이낙연 국무총리도 나중에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또 나가세요 비키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 좀 그냥 이렇게 한 발 물러선 듯 하면서 뭔가 좀 은유적으로 압박을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저는 국회의원 당락을 놓고 임종석 전 실장이 이 상황을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아니다. 굉장히 옹색하고 옹졸한 제가 좀 판단이다. 옹졸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 다시 종로 못 나가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아, 그렇죠. 다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 자체는 못 나가요. 정세균 의장은 지금 뒤가 좀 뜨거울 거 이거 어떡하지? 그렇죠. 이 상황에서 나 나가야 되나? 정세균 의장이 되게 그죠? 좋은데. 예. 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보다 다선이고 임종석 실장보다 더 나이가 많은 의원들은 네. 답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임종석을 또 불출마했는데 내년에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 답을 물을 답을 거예요. 해야 된다? 그렇죠. 본인의 답이 있어야 돼 이제는.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더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 나는 뭐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보다 훨씬 더 내가 더 해야 되는 이유를 답을 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생긴 거죠. 그런데 사실 저는 각자들에게. 이런 질문도 하고 싶어요. 사실 뭐요? 뭐 국회에 이렇게 자꾸 물갈이가 되고 인적 쇄신 되는 건 좋은데 네. 그렇다라고 해서 또 계속 초선만 있을 수는 없고 그렇죠. 계속 신임만 네.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럼요. 이런 분들은 네. 그냥 남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진위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맞아요. 10선 의원이 있고 80 다 된 이제 분들이 하시는 10선은 거는. 좀 너무 심한 거 근데 아니에요? 거기는 미국 하원은 2년마다 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하면 5선 정도잖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 유권자한테 상품을 파는 거거든요. 총선이라는 그렇죠. 거. 예. 근데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신상품 좋아하십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나누는 이 상점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유권자가 네. 좋아하는 걸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물갈이 폭의 큰 쪽이 이기는 거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까? 물갈이를 하려면요. 네. 조건이 두 가지.
강력한 물갈이에서 강력한 리더십 넘버원이 있어야 되고 네. 거기를 필적할 넘버2가 없어야 돼요. 네. 제가 말씀드린 자유한국당 96년 김영삼, 네. 2000년 이회창, 2004년 박근혜 이 세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건 충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엄청난 물거리를 이겼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게 안 됐어요. 근데 과연 2020년 황교안이 그걸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질문 하나만 여쭙고 끝내야 되네. 끝낼 시간 됐는데 하나만 여쭙고. HSM 쓰시는 분께서요. 진짜 불출마해야 되는 좀비는 누군가요?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스 노로만 대답하시면 돼요. 말을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제가 김수현 의원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가야 될 사람은 안 나가고 안 나가야 될 사람이 나가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마 지금 김영선 평론가가 저보고 백지에다가 야 자유한국당에서 불출마해야 될 사람 써봐라고 한 10명 쓰라고 그러잖아요. 네. 7, 8명이 일치할걸요. 이게 뭐냐. 외부에서 봤을 때 판단은 끝났다는 거죠. 네. 근데 본인들은 모른다. 알죠. 아는데 안 하는 거지. 알지만. 네.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시간 끝나서요. 다음 주에 더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선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끝났어. 지금 42분이야. 성철이 형 왜 왔어?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오늘 뉴스 3구 생활 시간에는요, 보충학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굵직한 뉴스가 너무 많아서 그냥 단편적으로 전해드리기만 하면은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야 될 뉴스 정리하면서 그게 무슨 깊은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뉴스를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제대로 파보는 보충학습 시간 가집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힘차십니다. 아침이잖아요. 네, 오늘 저희 프로그램 처음 나오셨는데 인사 좀 본인 소개부터 시작해서 뭐 하시고 싶은 얘기를 짧게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장성철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한 20년 넘게 보좌관 생활을 하고 작년 5월 달에 저희 연구소를 개업했습니다. 또 큰 뜻을 품고 이제 나오셨군요. 네. 김세현 의원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김세현 의원 말씀드릴게요. 그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현재 한국당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 둘째,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본인이 당의 쇄신과 해체를 얘기했는데 자기 셈 없는 요구는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출마를 선언했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다 맞는 말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은 좀 없나요, 지금 현재? 아닙니다. 진정성 있습니다. 있어요? 예. 네. 일부 친박 의원들과 당 지도부가 진정성이 없다라고 그렇죠.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진정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당연히. 그 진정성이 있는 거다. 왜냐하면 네. 김세훈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을 못 받을 리가 없고요. 네. 3선의 쇄신파 개혁 의원이고 또한 그 지역구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4선 의원이 됩니다. 그럼 원내대표도 할 수 있고 당대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자리를 걷어찬 거예요. 그러면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옳은 말 했다. 한국당은 김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자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당 내부 분위기 보니까 반성하고 자성하는 분위기보다는 일단 왜 그런 얘기를 했니? 라고 혼내주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달라요. 언론과의 평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언론에서는 좋은 의원인데 왜 저런 의원이 왜 불출마를 선언하지? 그런 네. 분위기가 많은데 네, 그렇죠. 당에 있는 주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알턴이가 빠져서 속 시원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원이 계속 그 당에 있을 때부터 쇄신을 얘기를 했었고 또한 바른정당에 있다가 한국당에 복당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턴이가 빠졌다. 그러니까 원래는 김세현 의원을 좀 안 봤으면 좋겠다. 내지는 내년에 공천 안 줬으면 좋겠다. 바른 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불출마한다고 하니까 옳았구나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당의 친박 그 주류인 친박 의원들은요 어떤 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뭐 괜히 100석 넘게 없는 일당 되는 거 그거 바라지 않는다. 그냥 우리끼리 한 60, 70석 친박 의원들
네.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의원들이 모여서 그냥 야당으로서 일당이 되고 네. 황교안 대표 대선기를 꽃길을 좀 깔아주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아까 황교안 대표에게 대선까지 가는 꽃길을 깔아줘야 되는데 김세현 의원이 자꾸 초를 친다. 네. 이런 얘기이시군요. 그러면은 김세현 의원이 말한 대로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아니 나는 뭐 내년 총선까지 좀 책임지고 잘못되면 사퇴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친박 의원들 같은 경우엔 본인들의 입신양명만 중요하지 이 당의 쇄신과 총선 승리,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 이런 것이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지난주 수요일에 한국당의 쇄신이 불가능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맞아요. 말이에요? 그게 예. 그 지난 수요일날 한국당의 6명의 청년 당협위원장들이 청년 당협위원장들. 네. 당의 쇄신과 그다음에 해체까지 요구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충정 어린 요구였죠,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 사무부총장이라는 분이 네. 이들에게 연락을 해서 네. 그럼 너희들부터 당협위원장 사퇴를 해. 그러면은 우리가 뭐 너희들의 성명서 진정성 있게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거기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몇 명이 후배인데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울분에 차가지고. 그래서 이게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그런 울분에 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소장님은 아까 보좌관을 20년 하셨다 그랬는데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느 당에? 저는 한국당에도 있었고 네. 뭐 열린우리당에도 잠깐 양쪽에 다 있었고. 계셨었군요. 네, 그랬으면 주로 한국당에 계셨던 걸로.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아까 김세현 의원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사실 했는데요. 그때 김세현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면 한국당에서는 그 건강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가 얘기하는 거를 잘 안 듣는다.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안타깝다는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게 되면 청년 당협위원장 6명이 성명서를 내는 것도 결국 같은 차원에서 얘기한 걸 텐데 그것을 안 받아들인 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김세현 의원이 또 그렇게 충정 어린 말을 한 것도 안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한국당은 이런 식의 그런 그 중도적이고 보수적인 내지는 보수적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의견을 조금 더 당내에서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잘 안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까? 소통이 안 되는 분위기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영남권 중심의 당이라는 것. 또 하나는 네. 아직도 친박 세력에게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 친박 세력이요? 네, 네. 그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탄핵받은 정권의 2인자였고요. 네. 그 2인자를 현재 둘러싸고 있는 측근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다 박근혜 정권 때 한 자리를 했던 분들이거든요. 아. 그분들부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네. 자기네들이 지금 당직을 맡고 있는데 네. 본인들이 사퇴를 하겠습니까? 아. 한국당이 물갈이 되려면요. 네. 최소한 사무총장, 부총장 이렇게 박근혜 정권 때 중요한 일을 했던 분들부터 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아직도 친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친박 세력들이 많이 힘이 약해졌고 또 사실 좀 나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 그래요? 대표적인 게 서청원 전 최고위원께서 그냥 탈당하고 이정현 대표가 탈당을 한 그 정도지. 네. 지금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의 70% 정도는 친박입니다. 아, 아직도. 그럼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친박을 못 넣고 있는 겁니까? 친박의 손을? 그분들의 힘으로 본인이 네. 당대표가 당선됐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힘으로 지금 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네.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인재 영입을 하고 정말 괜찮은 다른 쇄신파 의원들을 쓰면 좋은데 네.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가 네. 원유철 의원을 그 통합추진단장으로 선임한 거예요. 네. 원유철 의원은 유승민 의원과는 아주 원수관계예요. 그렇죠. 유승민 의원이 가장 싫어하는 분이 원유철 의원이에요. 네. 그리고 친박 그때 2016년 공천 파동 때 유승민 의원을 공천 주지 마라라고 한 사람이죠, 계속 주장한 사실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런 분을 이런 식으로 또 통합추진단장에 임명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휩싸여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을 하자고 손을 내밀면서도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 싫어하는 원수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싫어하는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서 위원장직에 앉힌다는 것의 의미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건 도대체 뭐냐. 그렇죠. 그래서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그냥 나 일단 뭐 물러나겠다라고 하면서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만들게 된 원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황교안 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알겠죠. 저는 두 가지 부분이라고 봐요. 하나는 몰랐을 수도 있다. 몰랐을 수도 있다. 예, 몰랐을 수 있다라는 것과 정치를 많이 안 해보셔서. 네. 그다음에 그때 상황을 잘 몰랐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는 측근 의원들이 원희철 의원이 가장 큰 적임자입니다. 이 사람 해야 됩니다. 옛날에 정책회장도 같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원희철 의원은 상당히 유하고 또 신망도 당내에서 많이 높고 그러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또 딴 얘기가 하겠습니다. 또 딴 얘기가 있나 보네요. 네. 자, 좋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좀 얘기를 좀 바꿔가지고요. 네. 지소미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소미아 종류가 사흘 앞으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일본이 경제 보복 처리하지 않으면은 이 지소미아 연장은 안 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아베 총리도 수출 금지 조치 철회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소미아는 종료될 걸로 보입니다. 23일 0시부터 종료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일 양국을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되게 압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양국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당초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지소미아 문제랑 좀 연결돼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방위비 분담 문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 여야 3당이 미국에 대해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같이 미국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한국당이 지소미아 문제를 끌고 들어가면서 이게 결렬이 됐어요. 네. 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글쎄요. 어쨌든 미국 방위분담 이 문제를 갖고 미국에 가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가서 미국과 협상을 한다면 네. 한국 쪽의 입장을 대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지소미아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은 그래도 지소미아 그냥 끝내는 게 낫다는 쪽이 좀 노세한 것 같던데. 그렇죠.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데 네. 이 지소미아 문제를 갖고 네. 한미일 정보 교류 체제가 무너지고 네. 결국에는 한미일 동맹 체제가 네. 붕괴된다라는 시각을 한국당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소미아가 정보 교류에서 금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다. 동맹 문제까지 비화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국익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외교는 국익이냐 실리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 지금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좀 명분에 집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국제 정치학 교과서를 보면 네. 그래도 자국의 이익, 네. 실리 그것을 좀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좀 이 정부에서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 국익에 맞는 현명한 외교수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서 살짝 여쭤본 건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하셨군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저녁 8시부터 국민과의 대화를 대통령이 지금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오늘 국민과 대화 준비에 모두 집중했다 일정을 모두 비우고 근데 탁현민 전 행정관이 이제 이런 걸 기획하셨던 분인데 맞아요. 만약에 내가 아직 청와대에 있다면은 나 같으면 절대 이거 못하게 한다. 이런 네. 얘기를 또 인터뷰에서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분의 말씀은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별도의 이런 자리를 만드느냐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네. 이런 소통 기회를 자주 갖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기회는 자주 갖는 게 좀 좋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소통을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점수를 50점 이하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취임 초에 약속하셨던 기자회견도 그렇게 자주 열리지 않았고요. 네. 직접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거는 네. 청와대 회의, 네. 수석비서관 회의, 네. 국무회의 이런 네. 때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국민과 대화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잘 될까요? 대통령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고 또한 네. 진솔하게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잘될 거다. 국민들은 이 부분을 보고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요.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어떠셨습니까? 자꾸만 되살아나는 좀비, 우리 정치권의 좀비 논쟁이 한창이어서 그 얘기 좀 많이 해봤는데요. 죽음조차 선택할 수 없는 비참한 운명의 좀비.
이걸 정치권에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슬픕니다. 많이 날이 추워졌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